안녕하세요. 치료비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 정유선입니다. 실무로 바쁘신 중에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실무자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근본 실무자 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이번 교육은 온라인 영상 교육으로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문자로 전송된 URL을 통해 교육기간 내 언제든 교육 영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오니 편하신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며 반복 시청도 가능합니다. 단, 교육 영상에 대한 접근은 해당 URL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채널 내 검색 등으로는 접근이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제출이 완료되신 분들에 한해 교육 참여 확인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만족도 조사 참여는 교육자료 마지막 슬라이드에 삽입된 QR코드 또는 URL을 통해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료의 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공식적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교육자료를 캡처, 녹화,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근본 교육은 치료비 지원 사업의 도입 배경과 개요, 지원 유형별 세부사항, 2023년 주요 개정 내용, 질의응답, 집행실적 작성 방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사업 안내서의 순서를 따랐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의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해당 사업의 취지나 방향성을 담고 있어 사업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임세영 교수 사망 사건, 진주 방화살인 사건, 충주 경찰관 흉기 사건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보호에 대한 필요인지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중단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등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국가는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선 조치 방안 내용 중에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강화,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치료비 지원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의 개요,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에서 언급한 우선 조치 방안의 내용처럼 치료비 지원 사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와 지속치료 유지의 유도, 그리고 자타 위험성이 높은 정신응급 상황에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1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시행령 제5조의 2, 제37조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 외에 지원 유형에 따른 법적 근거 조항은 응급입원 치료비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거, 행정입원은 동법 제44조에 의거한 입원일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병 초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외래치료 지원은 동법 제62조에 의거한 행정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는 동법 제79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5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과 지원 유형별 법적 근거 등의 상세 내용은 사업 안내서 페이지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추진체계상 추진주체별 기능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개발, 사업지침 재개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실무자 교육과 집행실적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시군구에서는 신청 접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한 지원 대상 여부 조회 등 심사, 대상자 선정, 예산 집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은 대상자 등록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고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치료,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청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특정 부처 또는 기관의 기능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각 기관의 고유한 기능 수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통사항으로서 일부의 내용이 지원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유형별 세부 사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기납부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를 통해서만 받게 되며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가 제출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신청 주체에 통보하고 신청 주체에 따라 해당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대상자 명의 통장으로의 지급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중 공통 서류로는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영수증을 제출받아야 하며 신청 주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또는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외에 지원 종류별 추가 제출 서류입니다. 응급 및 행정입원의 경우 서식 치료인 입원 확인서가 필요하고 발병 초기의 경우 최초 진단이 5년 이내인 기간에 대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에 초진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로 가름될 수 없으며 반드시 최초 진단 연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 대조필 필증이 있는 서류인지 서류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증빙 등을 위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시므로 사전동의서 우선 활용을 권고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제출 필수 서류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행정 편의를 위한 서류로서 신청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환자 및 보호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환자, 보호자가 이미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구비하셨을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치료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 보호자가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 종류별 지원 기간 및 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은 모든 지원 종류를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외에 지원 종류별 한도는 없습니다. 지원 한도에 관련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로 발생한 120만 원에 대한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은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한도액이 450만 원이지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 입원으로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었고 이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로 100만 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지원은 450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발생된 순서에 따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별 소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 소득 기준이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발병 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등록 여부, 건강보험 중위소득 산정 등에 대한 계산 방법 등은 지원 유형별 세부 사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지원 범위의 일부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이 무관한 응급, 행정, 외래치료 지원인 경우에도 의료보장 형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급, 차상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 가능하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을 실물 영수증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인 경우 1번과 2번으로 표기된 항목 모두 지원 가능하나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제외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언급된 지원 가능 항목과 지원 제외 항목을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항목으로 발생된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코로나 검사비, 상급 병실료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식대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코로나 검사비의 경우 검사 종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하게 된 경우 상급 병실료 항목이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항목에 표기되어 있고 상급 병실 이용 불가피성에 대한 서류 증빙이 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입원 기간 중 최대 14일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급은 의료보장 형태 중 수급자, 차상위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명료의 경우 발급의 목적이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과 무관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 평가서 발급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은 정신과와 관련 없는 치료비, 전화 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 응급 후송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타 기관에서 납부를 면제했거나 감면한 비용, 후원단체 등에서 대납한 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입니다. 정신과와 관련 없는 치료비에 대한 지자체 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23년 사업 안내에서 개정이 되면서 관련 문장의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지원 가능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소명하고 보건소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탁과에서 발생된 비용 등 지원 제외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를 보건소장이 인정하였다면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 형태별 안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제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도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종류 중 생계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기간 동안 발생한 식대 등이 생계급여액으로 보전, 처리되므로 식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또한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증명서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의 내용 조회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만 받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식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또한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증명서 목록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의 세부 내용은 해당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만 지원이 가능하며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납부 확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가입자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조회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응급 치료비를 신청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중위소득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산정표는 매년 상이하므로 기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가구 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납부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대상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납부액, 대상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납부액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 A는 등본상 4인 가구입니다.
비동거 중인 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가구원 수는 신청 대상자 A의 등본상 가구원 수인 4인이 됩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 대상자의 등본상 가구원 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액은 신청 대상자 A가 등재된 가입자인 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납부 금액이 없는 경우 고지 금액으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미납제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므로 치료비 지원보다 체납된 금액의 납부를 선행할 것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본인 확인 등은 여권, 등본,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사업 안내서에서 명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에라도 해당이 된다면 외국인으로 분류하며 해당 상세 내용은 사업 안내서 15페이지 외국인의 범위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정신과적 증상으로 자타의 위험성이 높아 주변인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추천에 의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상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건강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지자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추천서 양식은 서식 9호로 대상자 평가에 따른 논의 과정을 거쳐 추천서의 발급,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천인은 기관 담당자, 그리고 지자체 행정상황에 따른 관련 직인을 날인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은 하나의 영수증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통한 이중수급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 개정된 사업 안내서에 중복 여부 확인에 대한 예시가 명시되었는데요. 해당 예시는 국가보훈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 내용을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보훈 대상자의 경우 서식 13호 작성 후 관할 지방보훈관서로 공문 의뢰하시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공문 내용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9조의 내용을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문 발송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여부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 조회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과다 유노출에 대한 부담, 행정력 소모 등 지자체의 여러 어려움과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중복 지원 여부 조회와 관련한 지자체의 여러 고충, 그리고 주신 의견들을 종합하여 조회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 신청 가능 기간과 소급 적용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응급 및 행정의 경우 각 유형의 입원 종료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입원 중 중간 정산 혹은 1개월 이내 신청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신청한 입원 기간 동안 발생된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의 경우 마지막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일과 소급 적용 기간이 상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유형별 세부 사항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나 통보받은 즉시의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는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별도의 소급 적용 기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유형별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응급입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환자 주소지로 신청하게 됩니다. 등본상 환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의 신청이 원칙이나 주소지 불명,
또는 환자 주소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견지 지자체에서도 집행하실 수 있으며 해당의 경우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응급입원 치료비의 지원 절차를 정리하면 정신응급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 환자가 경찰과 동행하에 정신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입원이 결정된 경우 신청서 및 필요 서류 구비 후 지자체로 서류 제출하게 되며 지원 심사를 거쳐 지급에 이르게 됩니다. 응급입원 치료비는 응급입원 직후부터 응급입원 종료일 18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후 다른 입원 형태로 전환되어 계속 입원 중이라 하더라도 응급입원은 종료되었으므로 응급입원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청구일의 기상 관련 실제 문의 사례를 들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입원 이후 보호입원 등 타입원 유형으로 전환되어 계속 입원 중인 사례인데요.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되어 치료비 신청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응급입원에서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응급입원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 및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응급입원, 22년 4월 4일부터는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 응급입원 건에 대해서는 22년 9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일 2일부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입원 치료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행정입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입원과 동일하게 입원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환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게 됩니다. 환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의 신청의 원칙이나 환자가 주소지 불명이거나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환자 주소지 지자체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입원을 결정한 지자체에서도 집행하실 수 있으며 해당의 경우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타의 위험 행동을 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를 하고 자타의 위험성과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에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에 의해 입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인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등 필요 서류 구비, 지자체에서의 지원 심사, 결정 통보에 따른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입원 치료비는 행정입원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입원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하시거나 중간 정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되어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유형이 상이하므로 신청 가능 기간은 각기 다르게 설정됩니다. 입원 형태의 전환 또한 이전 입원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4일에서 6일 응급입원했다가 이후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계속 입원 중인 경우 현 시점에 신청하게 되시면 2022년 1월 4일에서 6일 응급입원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가능 진단은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의 일부입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지원 기간에 제약이 있는 유형으로 처음 진단받은 연도가 확인 가능한 소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진단 연도의 표기 없이 초진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최초 진단 연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관련 서류로 가름될 수 없습니다. 최초 진단 후 5년 이내의 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견서상 최초 진단 연도가 19년 땡땡월 땡땡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지원 가능한 연도는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 기간 산정의 기준 단위는 연도로 월 또는 일까지의 기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방지 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등록 사례 관리에 종결, 퇴록했다 하더라도 치료비 지원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 치료비 또한 신청자의 등본상 주소지 지자체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 불명, 지자체 사정에 따른 집행 불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등록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재지 보건소에서도 집행하실 수 있으나 앞선 응급입원, 행정입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해당 지자체 간 사전 소통을 통한 업무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병 초기 치료비 지원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발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게 된 경우 신청서 작성 등 기타 추가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심사,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에 따른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응급 및 행정입원과 달리 신청 가능 기간과 소급 가능 기간이 상이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마지막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소급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에 용이하실 것 같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자의 치료비 발생 기간이 2022년 5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치료비 발생일은 2022년 12월 31일이 됩니다. 현 시점인 23년 5월 18일이 신청일인 경우 마지막 치료비 발생일은 2022년 12월 31일로 18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2022년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됩니다. 2022년 5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8일 사이에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외래치료지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구 및 지급 주체는 다른 지원 유형과 동일하며 지자체장이 결정한 외래치료 지원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치료 지원의 기간이 종료되면 치료비 지원도 종료되나 외래치료 지원 외에 다른 지원 종류의 지원 대상이 된다면 연간 한도액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신청서 작성 등 기타 추가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게 되고 지자체에서 심사,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에 따른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라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외래치료 지원의 신청은 외래치료 지원 결정 통보 1개월 이내로 두고 있지만 통보 직후 신청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가 전입하게 된 경우 전입지에서 외래치료 지원 심사를 다시 진행한 후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외래치료 지원은 법에 따른 행정명령이므로 전입지로 외래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사항이 이관됩니다. 하여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재심사는 불필요합니다. 더불어 전입지 지자체는 전출지로부터 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서류를 이송받아 아직 청구 전이거나 전입 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지원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응급 치료비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정신응급 치료비는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발생된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등은 비급여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에 대한 처치, 치료가 진행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나 정신응급 상황으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체 질환에 대한 처치, 치료 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신응급 치료비 또한 환자의 주소지 지자체로의 신청이 원칙이나 주소지 불명, 기타 사유로 해당 지자체 집행이 어려운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재지 지자체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센터 중 어느 곳이든 내원해도 해당 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원 유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등 전국 8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신응급 치료비는 정신응급 상황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진료, 처치 등을 진행한 후 신청서 작성 등 기타 추가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하여 환자 주소지 지자체로 제출하게 되고 접수를 받은 지자체에서 심사,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에 따른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신응급 치료비는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퇴원 또는 전원, 기타 다른 입원 유형으로의 전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의 사유 발생 종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지원 범위가 설정되므로 혹 치료 기간 중 의료보장 형태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지자체 문의사항을 토대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 건강보험 가입자였으나 입원 기간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기간 동안 식대가 지원되었다면 사업 안내서 52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지원 예정인 건에서의 차감 또는 환수 조치되어야 합니다. 혹 지원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라면 차감의 방식은 불가하며 환수 처리로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출입 관련 내용입니다. 지원 중에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전입지 지자체에서 청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입 전에 청구된 건은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전출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 전출 전 발생하였지만 청구나 지급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전입지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자체 간 협의가 된 경우는 전출지, 전입지 지자체 모두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른 행정사항의 이관을 목적으로 팩스 전송된 서류는 제출 서류로 인정됩니다. 2023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상자의 사망 이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후 행정 처리 과정 중에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나 사망 후에는 행정 공동이용망을 통한 개인정보 등의 조회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행정정보 등에 대한 확인, 관련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식대 지원 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생계급여가 포함된 수급자의 식대는 지원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인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해당 사례는 수급자의 기준을 따르므로 식대는 지원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타 국가지원 사업가의 중복수급 조회 방법은 일반 원칙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일반 원칙에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종류별 지자체 답인도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 동행 하에 응급입원을 위해 내원을 하였으나 응급입원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응급입원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응급입원이 되지 않았다면 법에 의한 응급입원으로 볼 수 없어 일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행정입원 관련입니다. 행정입원 등 2개 연도에 걸쳐 입원 또는 외래치료 등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인데요. 치료비 발생 기간이 2개의 연도에 걸쳐 있더라도 퇴원일 18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면 신청일이 속한 해의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 한도액은 치료비 발생 연도와 관계없이 집행연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2월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 발생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집행 연도를 기준으로 연 450만 원이 지원 한도가 됩니다. 다음은 발병 초기의 신청일에 대한 내용으로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신청,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마지막 치료비 발생일이 2년 전이라면 신청 가능한 180일을 경과하였기에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23년 3월 신청을 가정으로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료 기간이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 마지막 외래일이 2022년 6월인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마지막 외래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치료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마지막 외래일이 2022년 11월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원 가능하나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까지의 소급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외래치료 지원 관련 문의입니다. 입원이 아닌 외래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정신과 외래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정신과 외래치료인 경우 발병 초기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 후에 타 지원 종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응급 또는 행정입원 등이 진행되었다면 정신응급치료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연 450만 원 한도액에서 기지원된 정신응급치료 비용을 제하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응급치료비로 50만 원을 기지원 받았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타 지원 유형으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실적과 관련한 사항을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실적 제출은 지자체별 예산 집행 상황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예산 부족 상황 등 현안 대응, 제도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 보고 경로는 시군구 작성, 시도 취합, 복지부 제출의 경로로 보고되고 있으며 복지부로 제출된 자료를 공유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취합 및 검토 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 제출 시기는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1에서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제출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연 7회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 사업 진행 속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공통 안내사항입니다. 국비로 지급된 금액 혹은 건에 대해서만 작성 부탁드립니다. 시군구에서 작성하시는 신청대장상의 신청일 등은 치료비 지원 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대장에 기입하신 내용은 상단 실적에 자동 반영되고 있습니다. 엑셀로 된 해당 양식은 수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액 작성 시에는 1,000원 단위로 맞춰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 집행실적 제출 양식을 토대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에서 작성해 주시는 신청대장으로 신청일, 시군구 등 기본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상에 작성된 신청일 등 내용을 토대로 입력해 주시되 선정된 건은 신청 시점까지, 미선정된 건은 미선정 사유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대상자의 신청 유형과 선정 여부, 지원 금액, 당해 지원 횟수 등을 기재하시는 란입니다. 한 대상자가 응급, 행정입원을 지원받았다면 각 신청 유형마다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처음 반영된 신청 시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군구 신청대장 중에 신청 시점을 새롭게 반영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신청 시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속 입원 중이거나 중간 정산인 경우는 신청 시점을 미해당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신청 시점은 선정된 건에 대해서만 입력하시면 되며 미선정 건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청대장 리스트를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내용이 우측 선정 현황, 미선정 사유, 신청 시점에 자동 반영됩니다. 신청대장에 입력하신 내용과 선정 현황, 미선정 사유, 신청 시점 총계, 수치 등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 대장에 작성하신 내용이 상단 실적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수식 설정해 두었으나 간혹 신청 대장과 상단 실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항목별 총합, 총액, 총 선정 건수와 신청 시점의 총계 등의 일치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도에서는 전체 예산과 집행액, 집행 잔액 등을 확인해 주시고 시군구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취합하실 때 총 선정 건수, 항목별 총계, 총액, 미선정 건수와 미선정 사유의 총계 일치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시군구 제출 내용이 취합된 시도 실적보고 시트의 내용을 총괄 시트로 옮겨 입력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근본 교육의 내용은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안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실무자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에 안내되고 있는 QR코드 또는 URL을 통해 실무자 교육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 제출 완료자에 한해 교육 참여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여 확인증 발급이 불필요하시더라도 만족도 조사 참여를 통해 실무자 교육과 관련한 귀한 의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내용과 관련한 추가 질의 또는 기타 요청사항 등이 있으신 경우 교육 영상의 시작인 첫 화면에 명시된 전화 또는 메일로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